한국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김, 미역 등의 해조류가 외국에서는 섭취량을 제한할 정도로 위험하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은 정말 주기적으로 유럽에서는 한국산 해조류 제품이 주기적으로 수입 금지 조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금지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검사를 합니다. 딱 검사를 했을 때 요오드 농도가 너무 높게 나오네. 그럼 수입 금지 하는데 그걸 유럽 전역이 그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전체가 금지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특정 제품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금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금지를 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뭐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했던 거겠죠. 유럽이 여러분 독일이나 프랑스만 해도 의학이 얼마나 발달한 나라인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본인들이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특정 농도로 관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들을 예를 들어서 20ppm, 식품의 20ppm 이상으로 식품들이 유통될 경우에는 유럽 사람들의 일반적인 섭취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평균적인 음식 섭취량을 봤을 때 20ppm 넘는 식품들이 유통되면 일반적 섭취량만으로도 그들이 생각하는 위험도를 넘어설 수 있다.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실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항진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라는 연구 결과를 수많은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정한 농도가 바로 20ppm입니다. 20ppm 요오드가 넘으면 금지하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 우리는 괜찮은 건가? 유럽에서는 금지된 제품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먹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하나 따져보면 그럼 우리나라는 관리 안 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식약처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권장 섭취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오드는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오드 없으면 사람 죽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건 맞는데 지나친 걸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식약처도 일단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루에 150 마이크로그램, 150 마이크로그램 먹어야 된다. 이거는 권장 섭취량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건 알잖아요. 다 아는 거라. 일단 세계보건기구는 기준치가 있습니다. 1일 상한 섭취량 1100 마이크로그램은 넘으면 절대 안 된다. 넘지 마라. 이렇게 정한 게 있어요. 1일 상한 섭취량. 그러니까 150은 권장인 거예요. 세계보건기구는 이제 1100은 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은 식약처는 얼마일까요? 1일 상한 섭취량을 2400 마이크로그램으로 정했습니다. 세계 기준보다 또 훨씬 더 높게 잡아놨어요. 일단 이건 넘지 말자. 한국이라 하더라도 암만 K민족이 위대해도 2400 마이크로그램은 넘지 말자. 딱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권장 섭취량 있고 2400은 넘지 마라.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이렇게만 보면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오늘 미역국 한 그릇 먹어보겠습니다. 미역국에는 미역 1g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럼 1g 먹을 때 여러분들 그 안에 요오드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거 눈으로 알 수도 없고요. 여러분 모르십니다. 정부가 식품 내 요오드 함량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준치가 없어요. 미역 김 파시는 분이 그 안에 요오드가 뭐 1000ppm이 나오든 5000ppm이 나오든 1만 ppm이 나오든 다 팔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미역국 한 그릇 먹어보겠습니다. 그 미역국 한 그릇에 만약에 유럽에서 적발됐던 그 수준, 한번 5000ppm이 적발됐던 적이 있습니다. 5000ppm 농도가 넘어서 금지됐던 적이 있는데 만약 제가 먹었던 미역에 5000ppm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전 미역 한 그릇만 먹어도 저는 정부가 말한 1일 상한 섭취량을 넘게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관리가 할 수가 없어요. 관리가 안 되죠. 왜? 한 그릇만 먹어 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왜? 정부가 식품 내에 존재하는 요오드에 대한 기준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기준치가 마련될 것이다. 장담합니다.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 생길 걸로 보여요. 근데 왜 안 만드냐면 뭐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이게 K푸드의 선봉장이거든요. 지금 한참 수출 잘 되고 있는데 이거에다가 뭐 마치 우리가 정말 제일 잘 파는 나라인데 여기 뭔가 재뿌린 듯한 뭔가 얘기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뭐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데 또 종사자분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건 먹지 말자가 아니거든요. 김미역은 좋은 거잖아요. 좋은 성분도 많고. 그런데 기준치만 정해서 관리하자는 거죠. 그래서 김미역 하시는 분이 파시는 분이 검사를 해서 자가 검사를 해요. 요오드 거 너무 높게 나왔어. 안 팔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한 건 이겁니다. 적정 농도만 유통되게 하자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일반적인 섭취량으로는 정부가 말한 1일 상한 섭취량 2400 마이크로그램을 넘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식약처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반적인 섭취량은 절대 2400 마이크로그램 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말조차 못하죠. 왜? 관리를 안 하니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예상 댓글이 뭐라 나오냐면 댓글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맞아. 뭐
그 요오드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했어. 그런 전문가를 많이 봤어라는 댓글이 있고요. 무슨 소리야? 내가 아는 전문가는 저명한 학자는 이걸 많이 먹으라고 했어라고 하십니다. 요오드 많이 먹어야 오히려 갑상선이 좋다고 그랬어. 라고 말한 그런 댓글이 왕창 달릴 겁니다. 제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상반되는 걸까요, 여러분들? 이유가 있습니다.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논문들이 많습니다. 있고요. 많이 먹으면 좋다라는 논문도 있습니다. 오히려 많이 먹는 게 좋다라는 논문들이 있어요. 이러니까 여러분이 믿고 계신 그 학자라는 분이, 전문가라는 분이 어느 논문을 기준으로 말을 하고 있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혼란스럽죠. 그래서 뭐가 정답이냐 이런 것에 혼란스럽잖아요. 안 그래도 우리나라 갑상선암 발병률 세계 1등인 건 아시죠? 그런 상황에서 과연 뭐가 진실이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충격적인 결과가 2023년 드디어 삼성 서울병원에서 논문을 발표합니다. 사이언티픽 리포트라는 저널에 어떤 연구 결과를 발표하냐면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연구 결과가 기사화가 안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요. 대한민국 국민의 99.99%가 모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보신 여러분만 알고 계신다고 보면 됩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그 연구진은 뭐라고 하냐면 일단 우리나라 갑상선암이 많은 이유가 과연 초음파 검사를 많이 해서일까? 라는 일단 의구심을 심습니다. 보통 그러거든요. 갑상선암 그거 별거 아니야. 우리나라 검사를 많이 해서 그래. 초음파 검사를 많이 안 했다면 우리나라는 갑상선암 발병률이 세계 1등이 아닐 거다. 라고 주장하는 의학계 종사자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게 진짜일까냐고 묻는 거죠. 그 연구진은. 그래서 어떤 걸 보냐면 정기검진을 안 하는 층들 있죠. 대표 누구죠? 젊은 층들. 젊은 층들이 정기검사를 합니까? 몸 안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어느 순간 몸이 이상해졌어요. 몸이 좀 이상해.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밀검진을 받아봐. 그런데 갑상선암이래요. 이런 경우들. 근데 그런 비율을 따져봤더니 다른 나라보다 높더라. 실제 우리나라는 갑상선암 발병이 높은 나라라는 거죠. 그 삼성 서울병원에서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과연 이렇게 갑상선암이 세계 1등인 나라에서 그럼 왜 그럴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인 중에 꼽히는 게 지나친 요오드 섭취거든요. 지나친 섭취. 그래서 진짜로 이게 요오드 상한가 있을까 싶어서 조사를 하는데 그 연구진이 뭐라고 하냐면 그동안에 왜 세계적인 논문들이 왜 일치하지 않느냐. 일관성이 없느냐 그 원인을 따져봤더니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 사람들이 어떤 소변 검사를 하거든요. 소변 검사를 통해서 요오드 함량을 측정하는 건데 그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뭔가 검사하기 전에 어느 순간 금식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르죠. 금식하기 전까지 물을 엄청 많이 먹었던 사람이 있고 저처럼 예를 들어 땀을 평소에 많이 흘린 사람도 있잖아요. 금식하는 과정에서 땀을 많이 흘릴 수 있잖아요. 소변 내 요오드 농도가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바뀐다는 거죠. 저처럼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이라면 요오드 농도가 진해지죠. 그다음에 금식하기 전까지 물을 너무 많이 마셨던 사람이면 그게 요오드가 희석되죠. 농도가. 이러니까 이런 결과만 놓고 보니까 연구 논문들이 다 일관성이 없더라. 그걸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진이 어떤 걸 하냐면 이걸 보정해서 봐야 된다. 체내에 일정하게 존재하는 크레아틴이라는 화학물질이 있어요. 그 화학 성분으로 보정해서 요오드 농도를 보자. 이게 잘못된 방법이 아닙니다. 실제 하는 방법이에요. 크레아틴으로 보정해서 요오드를 본 거예요. 봐서 그다음부터 이제 봅니다. 수년간 관찰을 해요. 갑자기 새로운 갑상선암에 걸린 사람. 물론 갑상선암 중에서 착한 암이라 불리는 유도암입니다. 물론 그건 암도 암이기 때문에 적극 치료를 합니다. 아무튼 신규 갑상선암 환자, 그다음에 멀쩡한 사람 비교를 해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근데 실제로 크레아틴으로 보정해서 요오드 농도를 보니까 실제 요오드 농도가 많이 잡히는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요오드 섭취가 많은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일수록 실제 갑상선암 걸릴 가능성이 높더라. 이런 상관계가 있다는 걸 세계 최초로 우리 대한민국 연구진이 2023년도에 밝혀냅니다.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그 상관관계가 더 명확하더라. 특히 젊은 층에서 갑상선암 환자 높다는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관계가 있다는 걸 명확히 밝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언론 보도가 안 됩니다. 이거는 언론 보도가 안 됐어요. 아마 일부러 안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미역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좋은 성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먹는 양이 그 안에 요오드 얼마 있는지 여러분이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한 섭취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현재로서는 제 입장이고요. 나중에 언젠가 관리가 되겠죠? 기준치가 생기겠죠? 그럼 그때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섭취를 하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관리한다는 건 뭐예요? 특정 농도가 넘어간 요오드 제품 안 팔릴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일반적인 섭취하면 괜찮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한 섭취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삼시세끼 미역국을 먹는다든지 김을 그냥 여러 봉 놓고 맥주 안주를 먹는다든지 너무 습관적으로 과하게 먹는 거는 현재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톳이 몸에 좋고 식감도 좋다고 밥에 넣어 드시는 분도 많은데 톳이 자랄 때 발암 물질을 먹고 자란다고요. 사실은 저도 말씀드리면서도 참 마음이 아픈데요. 톳 자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톳 관련된 종사자분도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톳 자체는 몸에 좋은 거 맞고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바다의 오염과 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공식적인 조사 자료가 있는데요. 공부 정책자의 자료는 따르면 정부는 계속 유해 중금속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했더니 특히 무기비소도 늘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기비소들. 자, 무기비소가 뭐냐면 그게 몸에 들어왔을 때 잘 빠지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빠져요. 지속적으로 쌓이다 보면 뭐 암뿐만 아니라 뭐 신경계 질환이라든지 여러 영향 주는 게 너무 명확하다 보니까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식품들을 주기적으로 몇 년 단위로 이제 관찰을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톳이 콕 집어서 무기비소 측면에서 오염도가 높아지고 있더라. 오염도가 높아지는 추세의 것이라고 아예 콕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겁니다. 식약처에서. 게다가 노출량도 늘어나고 있더라. 노출량이 뭐냐? 우리가 먹는 양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아예 정부가 지적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톳이 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암반 부착형 해조류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아무튼 육지 근처에서 지금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정말 뭐 반도체 강국이고 뭐 이건 뭐 배터리도 강국이고 뭐 정말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 많죠. 공장에선 폐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폐수 버리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불법 아닙니다. 희석해서 버리면 불법이 아닙니다. 특정 농도 희석해서 막 지금도 강가 바다 흘러 들어가고 그게 가면 당연히 육지가 오염원이다 보니까 육지에서 가까이에서 채취되는 양식되는 해조류일수록 오염 농도가 높게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런 톳이라고 하는 데서 무기비소가 유해 중금속이 높게 나오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톳이 좋은 거 맞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거를 그냥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팔팔 끓이시는 겁니다. 팔팔 막 끓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팔팔 끓이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빠져나오는 게 있는데요. 빠져나오면서 무기비소도 빠져나옵니다. 다 빠지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무기비소 함량이 농도가 줄어드는 게 팩트입니다. 제가 화학 전문가라서 말씀드리는데 끓이는 것만으로도 확실히 확 줄어든다는 꼭 기억하시고요. 끓인 상태에서 뭐 여기다 뭐 초장 찍어 드시든지 약간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직구 물품들을 요즘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런 물품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마어마한 양이 수입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마 그쪽 관련된 종사자분들은 아실 텐데 어마어마한 양이 컨테이너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너무 많은 양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걸 하나하나 검사한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그 많은 걸 어떻게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그 관리하는 사람 숫자는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가끔씩 전수조사라는 걸 하는 거죠. 전수조사도 그냥 표본조사를 하는 거죠. 가끔씩 일부 품목에 대해서 한번 검사해보고 하는데 그때마다 뭐 간간히 기사는 터지죠. 예, 아마 검색하시면 수많은 기사를 검색할 수가 있는데요. 뭐 특정 제품에서 뭐 나오면 안 되는 뭐 물질 나왔다더라. 뭐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다더라. 무슨 환경호르몬이 얼마 나왔다더라. 유해 중금속이 얼마 나왔다더라. 이런 게 지속적으로 터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또 이러다 보니까 선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도 사실이고요. 선의 피해자. 그러니까 정말 정직한 제품인데 문제 없는 제품인데 그냥 싸잡아서 비난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현실인데요. 근데 일단은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뭘 하실 수 있는 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제품을 직구로 구매하셨는데 해외 직구로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게. 그런 어떤 유해 중금속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환경호르몬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알 수 있는 방법 자체가.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인데 그럼 정부가 관리해줘야 되는데 정부는 관리하는 게 한계가 있고요. 그 많은 걸 어떻게 전수조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유통 사이트 테무알리라고 하겠습니다. 그 사이트가 제일 유명하니까 테무알리 측에서 더 신경 써줘야 된다는 거죠. 테무알리는 말 그대로 플랫폼 회사잖아요. 예를 들어서 특히 중국 업체가 많잖아요. 그럼 중국 업체가 여기 등록돼 있는 거잖아요. 우린 그걸 주문해서 들어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되는 회사들은 퇴출시켜야 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런 제품이 유통되는 것 자체가 그 해당 나라에서는 그런 좀 문제가 되는 제품들, 뭐 중금속이 너무 좀 많다든지, 뭐 프탈레이터 좀 많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가 없는 게 아닌가, 규제가 너무 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런 걸 팔아도 문제가 없으니까 멀쩡하게 테무알리에 등록해놓고 우리나라까지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해당 나라에서 조금 더 규제가 좀 더 강화된다 좀 보고요. 또 테무알리 같은 사이트에서는 어떤 좀 문제가 됐던 회사는 아예 그냥 그 뒤로는 거래를 안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돼야 좀 약간 또 경각심을 갖고 이런 업체에 조심할 텐데 이게
적어도 수출용에 대해서는 또 이게 규제가 별로 없는 건지 자기 나라에서 유통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저런 수입산 제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건 저는 일반 국민들이 조심하는 건 좀 한계에 있다고 저는 솔직히 봅니다. 왜 그런 것들 보면 시험 정석 다 갖고 있어요. 뭐 시험 정석서에 있어서 안전하다 말은 하는데 정작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적발해서 보면 조사하다 보면 자꾸 그런 제품들이 계속 적발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해당 나라에서 특히 그 해당 사이트에서 더 관리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장 어떤 소비자분이 뭘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고데기 사용이나 파마 등의 헤어스타일 관리가 유해하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고데기는 많은 분들이 아마 쓰실 텐데요. 고데기 당연히 많이 쓰는 제품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그게 궁금했나 봐요. 어떤 학자들이. 그래서 과연 고데기 쓰는 건 과연 문제가 없냐. 왜냐하면 고온이 발생하니까 혹시 그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나오는 건 아닐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 연구 결과 최근에 발표가 됐었는데요. 근데 결과가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단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보통 고데기를 그냥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당연히 그냥 고데기 그냥 쓰는 분도 있지만 보통은 헤어 제품을 바르고 쓴다라는 거죠. 헤어 제품 바르고 써야 더 효과가 좋거든요. 실제 그 연구 중에 어떤 실험했냐면 헤어 제품 바르고 해본 거예요. 쫙 고데기를 썼더니 온도 설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210도 정도로 이제 설정해서 했더니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 뿜어져 나오더라. 그러니까 분해 생성물들이 어마어마하게 공중에 날아가더라. 그런 게 다 뭐 초미세먼지자, 뭐 초미세 입자 이런 것들인데 그런 유해화학 물질들이 과연 우리가 들이마시게 되는 건데 얼마나 들이마시는지 시뮬레이션까지 해봅니다. 정말 수십억 개가 달라붙더라. 실제 폐에 달라붙더라. 이런 연구 결과를 세계 최초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일단 우리 여러 소비자분들은 일반 구독자분들은 많이 해야 하루에 한 번일 겁니다. 아침에 하루에 한 번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미용실이죠. 미용실 거기 종사자분들은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하다 보면 정말 그래서 미용실 공기질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 연구 결과도 있고요. 실제 미용실 그 공기만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그런 결과도 있었고요. 근데 일단 일반 가정집에서 봤을 때 그래도 일단 많이 뿜어져 나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특히 밀폐된 공간에 있을수록 수십억 개가 정말 폐포에 달라붙을 수 있다는 결과도 나온 만큼 당연히 좀 조심해야 되겠죠. 당연히 붙으면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오픈된 공간에서 쓰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문 걸어 잠그고 하는 것보다는 오픈된 거실에서 한다든지 좀 이렇게 전선 연결해서 뭐 아무튼 또 아무튼 창문 다 열어놓고 한다든지 이렇게 좀 환기가 잘 되는 조건에서 하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데기 자체. 그럼 헤어 제품 안 바르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헤어 제품이 안 발라져 있어도 오래 쓰다 보면 오염물질 좀 붙잖아요. 때가 타고 막 이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분해돼서 날아가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데기 제품에 헤어 제품을 안 쓰시더라도 주기적으로 좀 닦아주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청소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파마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실제 파마 관련된 염색 파마는 또 우리나라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연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 2019년에 뭐 염색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뭐 유방암 걸릴 가능성이 뭐 크다더라. 뭐 이런 연구 결과도 뭐 실제 있었는데요. 물론 그거는 이제 가족력이 있었던 사람들만 모아놓고 하다 보니까 아마 유방암 관련된 환자가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 대상 하다 보니까 상관계가 더 명확하게 나타났다.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암으로 넘어갔었는데 또 그 뒤에는 뭐 스트레이트 파마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뭐 무슨 자궁암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더라. 또 이런 연구 결과도 그러니까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상관계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명확히 결론 난 건 사실 없어요. 명확히 결론 난 건 없고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이 많이 흘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파마할 때는요. 여러분들 그 퀴퀴한 냄새들 많이 하다 보면 맡게 되잖아요. 맡게 되는데 그게 다 몸에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휘발성 유기 화합물들이고 역시 가장 위험하신 분은 미용실 거기 종사자분들이 제일 위험하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염색 파마를 해봤자 뭐 매일 하시는 것도 아니고 많이 해봐야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이실 텐데 뭐 그 정도 하는 양에 노출되는 건 사실 그렇게까지 현재 크게 보고 있지는 않은데요. 근데 혹시라도 뭐 집에서 하신다면 가급적이면 좀 환기가 잘 된 조건에서 염색이나 파마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것도 좀 기억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피에 닿는 면적을 최소화. 아니 염색 파마하면서 어떻게 두피에 안 닿을 수 있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빗으로 막 찍어 누르듯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두피를 거의 찍어 누르듯이 하는 거는 정말 그 화학약품이 피부를 통해 흡수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시는 건 좀 지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티슈나 휴지향이 진할 경우에도 위험하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참고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일어난 이후로 굉장히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물티슈나 뭐 이런 것들 보면 성분들이요 다 정부가 허락한 성분들입니다.
정부 허락한 성분들만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전하다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위험성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다만 각 성분은 허용된 거 맞잖아요. 맞는데 그 성분에 대한 비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그 성분들의 비율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회사들 제품들 보면 그 향을 내는 그런 향료 성분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쓰는 회사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 향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뭔가 향이 진하게 나야 뭔가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때문인지 몰라도 특정 제품들 보면 너무 향이 진한 게 있습니다. 저도 맡아보고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진한 그런 것도 이제 제품도 물티슈 중에 본 적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은 향료를 너무 많이 넣어서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들이마시게 되면 실제 알러지라든지 이런 것도 상하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너무 향이 진한 제품들은 너무 좀 약간 좀 피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사실 그 업계가 피해볼 것도 없는 게 자꾸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게 되면 점점 약간 향을 안 쓰는 좀 향을 쓰더라도 아주 극소량만 쓰는 분위기가 확산될 거거든요. 그래서 물티슈 업계가 피해보는 거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 너무 향을 진한 것들은 좀 구매하는 것들을 약간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업계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어떤 각 생활화학 제품에 대해서 주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 제품 자체는 다 안전한 것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자체가 위험한 거였으면 아예 정부가 못 팔게 했겠죠. 그런데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관리하는 부분도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 제가 주의사항들을 알려드린 것뿐입니다. 뭐든지 유해성이라고 하는 거는 노출량과 노출 횟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리 위험한 것도 노출량이 적으면 위험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위험성이 낮은 거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노출량이 늘어나면 노출 횟수가 늘어나면 위험한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술, 담배 아니겠습니까? 술, 담배 여러분 안 좋은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술 2병 마신다고 제가 갑자기 간암에 걸리겠습니까? 제가 담배 안 피는 제가 갑자기 하루에 2갑씩 한 달간 펴도 저 폐암 안 걸립니다. 근데 계속 그런 식으로 제가 몇 년간 피면 암 걸릴 가능성이 커지죠. 그리고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계속 노출되면 위험한 거 다 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상식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한두 번 노출된다고 위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계속 노출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 그런 연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는 것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 숙지하셔서 건강한 생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